아들 군대 간 사이 집에서 며느리를 쫓아낸 시어머니. 땅값 35억 부지의 소유주가 며느리였다는 걸 알고 무릎 꿇었습니다. 예단도 제대로 못 챙겨온 주제에 무슨 며느리냐.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가.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와 어린 딸을 집에서 내쫓으면서 마지막에 던진 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영이고요. 올해 62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에요. 20살에 시집와서 남편이 군대에 간 3년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살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에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예단도 제대로 안 해온 며느리라고 부르며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이건 나중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화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요. 모두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20살의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저보다 1살 위였는데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죠. 특히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예단이 마음에 안 드신다며 결혼식 다음 날부터 구박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금목걸이에 반지에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데 너는 고작 이것뿐이냐.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서 마련해준 금반지 1개와 목걸이 하나를 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제 친정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딸 시집 보내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죠. 결혼 첫 해부터 예단 적게 가져온 며느리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창피를 주셨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시어머니 마음이 언젠가는 풀리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실하게 집안일하고 남편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잘하고 무엇보다 예쁜 손주까지 낳아드리면 달라지실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이제 되던 해에 딸을 낳았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조금은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우리 손녀 이쁘다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제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손녀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예전과 똑같아지셨죠. 오히려 더 심해지셨어요. 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게 뭘 안다고 하시면서 제가 하는 육아 방식까지 간섭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군복무 기간이 3년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나던 날 저는 이제 시어머니와 예은이 셋이 살게 될 걱정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3년 후에 돌아올게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체면상 조금씩 참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새아가 이리 와봐라. 아침 6시부터 저를 부르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딸아이가 아직 자고 있는데도 상관없으셨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친정에서 가져온 그 금반지 말이야. 어제 금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10만 원도 안 된다더라. 10만 원? 이게 무슨 예단이냐? 제 가슴이 털렁 내려앉았어요. 그 반지는 어머니가 결혼 20년 동안 끼고 계시던 것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손가락에서 뺏어 주신 거였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시며 말을 끊으셨어요. 뭔 어머니야. 동네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동네 김사모 며느리는
금목걸이에 반지에 귀걸이까지 한 벌로 맞춰서 가져왔다던데 너는 뭐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친정 형편을 아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이 문제를 들먹이셨어요. 니네 친정이 그렇게 가난하면 결혼은 왜 했어? 예단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 무슨 시집을 보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딸아이가 듣고 있을 때는 더욱 괴로웠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을 때였어요. 저를 일부러 거실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우리 며느리인데 예단을 워낙 적게 가져와서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친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제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어디에 숨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손녀는 이쁘게 낳아줬으니까 참는 거야. 마치 제가 시집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손녀 하나 때문에 참아주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말은 더욱 독해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늘 예단 이야기였어요. 니네 친정 부모는 딸 시집 보낼 때 뭔 생각을 했을까? 창피하지도 않나 몰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금 몇 돈씩 가져오는데 너는 고작 그것뿐이야? 결혼식 때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신부 예단이 그게 전부라니. 저는 매일매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버티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군대에 간 지 1년도 안 됐고 2년은 더 기다려야 했어요. 딸아이마저 점점 이상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엄마한테만 그래? 이런 말을 할 때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밥을 해드리고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완벽하게 했어요. 혹시라도 트집 잡힐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구박하실 뿐이었죠. 예단도 제대로 못 가져온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대?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딸아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거든요. 남편이 군대에 간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니네 친정에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해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긴 뭐야, 생활비 말이야. 아들도 없는데 우리가 며느리랑 손녀 먹여 살리고 있잖아. 니네 친정에서도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정 형편이 어떤지 시어머니도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어머니, 저희 친정은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셨어요. 가난하다는 핑계는 그만해. 딸 시집 보내놓고 뒷바라지도 안 해? 예단도 제대로 못 챙겨줬으면서 이것까지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의 가뭄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셨거든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할 형편이었어요. 내일 당장 친정에 가서 말해.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때 1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친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께 시어머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어두워지셨어요. 미영아,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진작에 했지. 농사가 이 모양인데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라는 거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우리가 못난 부모라서 딸이 고생한다며 자책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는 부모님을 달래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어? 뭐라고 하시던? 어머니, 저희 친정 형편이 정말 어려우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형편이 어렵다고? 그럼 딸 시집은 왜 보냈어? 시집 보내놓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폭언이 시작되었어요. 역시 가난뱅이 집안답다. 예단도 제대로 못 챙겨주더니 이 푼돈도 못 보내줘? 하, 집안 수준하고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폭언을 들어야 했어요. 친정을 욕하시는 말들을 들으니까 저를 무시할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뭘로 생활비를 대려고? 아들 없는 동안 누가 벌어다 줄 거야? 제가 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할 줄 알아? 손녀는 누가 봐? 낮에 예은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저는 밖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해봐. 대신 집안일은 계속 네가 해야 해. 그리고 월급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렇게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다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또 저녁 준비와 설거지, 빨래까지 해야 했죠. 처음 일주일이 지나고 받은 돈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일주일치라서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요. 고작 이것뿐이야?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돈을 받아보시더니 실망하신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처음이라서 아직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쥐꼬리만큼 벌어서 뭘 얼마나 더 번다고. 참나. 그리고 예은이 보는 것도 품삯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품삯이요? 당연하지. 네가 일하는 동안 내가 손녀 봐주는 건데 그냥 해주는 줄 알았어? 한 달에 10만 원만 줘. 결국 제가 힘들게 번 돈의 3분의 1 가까이가 예은이 돌봄비로 나가게 되었어요. 남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되었죠.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예은이의 행동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예은이가 엄마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엄마 안 온다고 했어요 라며 울먹이곤 했어요. 미안해 예은아, 엄마가 일하느라고 늦었어.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예은이는 엄마 냄새 나요 라며 피했어요. 하루 종일 슈퍼에서 일하느라 땀 냄새가 났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싫어하지. 맨날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은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일터에 있어서 바로 올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이게 뭐야? 일하러 나갔으면 제대로 해야지. 중간에 왜 들어와? 어머니, 예은이가 아파서요. 아픈 게 뭐? 애들은 원래 열도 나고 그러는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지. 그날 저는 일을 반만 하고 왔다고 하루 일당을 반밖에 못 받았어요. 예은이 돌봄비에 제가 조퇴했다고 일당을 반밖에 못 받으니까 정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한 요구를 하셨어요. 얘야, 네가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품삯이 너무 적었어. 앞으로는 한 달에 15만 원 줘. 제가 힘들게 벌어서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는 돈보다 예은이 돌봄비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니, 그럼 생활비가 모자라는데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 아니면 시간을 늘리든지. 그게 싫으면 니네 친정에서 보태든지. 결국 저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예은이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예은이도 저보다는 할머니에게 더 의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예은이가 잠든 후에 저는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사이에 제가 정말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검게 탔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량했어요.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는데 너는 고작 이것뿐이냐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쯤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슈퍼마켓 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영씨,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는 일을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점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는데 사장님 조카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가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얘야, 뭐라고? 일을 못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어머니,
제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일자리?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럼 그동안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는 화가 나셔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역시 니네 집안답다.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예단도 적게 가져오더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날부터 저는 동네 곳곳을 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하면 다들 난색을 표하셨어요. 아이가 아프면 또 조퇴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 돌볼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시어머니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변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벌어오던 돈은 누가 대신할 거고?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무슨? 안 되면 니네 친정에서라도 돈을 보내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돈도 못 벌어오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얘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있어봤자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밥이나 축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정말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집안에서 저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군대에 간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제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심을 다 경험한 날이었거든요. 동네 부녀회 모임이 우리 집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며느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며 차 준비를 시키셨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과자도 좋은 걸로 사고 찻잔도 가장 예쁜 걸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부녀회 사람들이 오시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얘야, 잠깐만 사람들 오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시어머니께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갑더라고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너 소개할 건데 창피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네 어머니,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정말 답답해. 예단도 제대로 못 가져온 며느리를 어떻게 자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예은이가 방에서 나와서 시어머니께 안겼어요. 할머니, 예은이도 인사할까요? 시어머니는 예은이를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우리 예은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자랑하고 싶은 건 예은이뿐이야. 그리고는 저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뭐 자랑할 게 있냐? 그냥 조용히 있어. 곧이어 부녀회 분들이 도착하셨어요. 8분 정도 되셨는데 모두 동네에서 잘 알려진 분들이셨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와 과자를 내왔어요. 어머, 차 참 맛있네요. 한 분이 칭찬해 주시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맛있긴요. 제가 다 시켜서 한 거예요. 며느리는 이런 것도 혼자서는 못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부녀회 분들이 저를 힐끗힐끗 보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소개 좀 해드릴게요. 예단을 워낙 적게 가져와서 처음에는 정말 실망했는데 그래도 손녀는 예쁘게 낳아줬으니까 참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8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요. 예전 같지 않아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시어머니가 더욱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매일매일 가르쳐줘야 해요. 손녀 키우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다 제가 일일이 시켜야 하고요. 그때 예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엄마 화장실 하고 속삭였어요. 저는 딸아이와 함께 화장실로 갔는데 예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자꾸 엄마 나쁘게 말해요. 아줌마들이 엄마 이상하게 쳐다봐요. 4살짜리 아이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예은아, 할머니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아이에게 할머니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예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은아. 울지마.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손녀 교육은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며느리한테 맡겨두면 어떻게 클지 걱정되거든요. 손녀가 정말 예쁘게 잘 컸네요. 다른 분이 말씀하시자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럼요. 제가 키웠으니까요. 며느리가 뭘 알겠어요. 예단도 제대로 못 가져오는 애가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다 들어야 했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예은이가 거실로 가서 부녀회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예은이한테 정말 잘해줘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며 예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예은이는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엄마가 울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서 뛰어나가서 예은이를 안아들었어요. 예은아 괜찮아. 엄마가 괜찮다고 했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부녀회 분들의 시선이 저와 예은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안했는지 애가 뭘 안다고 그래라며 웃으셨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후였어요. 그날 밤 예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4살짜리 딸이 엄마를 지키려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제가 그렇게 무력한 엄마였나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예은이에게까지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예은아, 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머니가 부끄러웠잖아. 할머니 예은이가 잘못했어요? 예은이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내셨어요.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다른 집 아이들은 그런 말 안 해. 그때부터 예은이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저와 있을 때도 엄마 이 말 할머니한테 하면 안 돼요? 라고 묻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예은이까지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예은아, 엄마 말보다 할머니 말을 들어야 해. 엄마는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딸아이까지 저와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1년이 더 남았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군대에 간 지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유난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얘야, 여기 와봐, 할 말이 있어.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앉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얘야, 솔직히 말할게. 네가 이 집에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 끝까지 들어. 예단도 제대로 못 가져왔지. 돈 벌어오는 것도 제대로 못하지. 손녀 교육도 엉망이지. 대체 네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예은이가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결론은 이거야.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 예은이도 데리고.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가라는 얘기야, 당장.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자 예은이가 무서워서 제 뒤로 숨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화내세요? 어머니, 제발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남편, 내 아들 말이야. 내 아들은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 필요 없어. 제대하면 내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예은이는 어떻게 해요? 예은이는 어머니 손녀잖아요.
손녀라고? 그래, 손녀니까 더 제대로 키워야지.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너가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혼자 나가든지 선택해.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예은이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친정에서는 저희를 받아주려거니 그건 네 일이고 나는 모른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그때 예은이가 갑자기 시어머니께 뛰어가서 안겼어요. 할머니, 예은이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랑 예은이 왜 나가요? 4살짜리 아이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예은이를 안으면서도 저에게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은아, 엄마가 할머니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엄마가 나쁜 거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은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딸아이까지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짐을 싸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예은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집은 여긴데. 예은아 엄마랑 다른 곳에 가서 살 거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짐을 싸는 동안 내내 예은이는 울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요? 예은이 착한 아이 될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가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시간 후 저는 작은 가방 2개에 저와 예은이의 옷까지만 담았어요. 다른 건 가져갈 엄두도 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머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어요. 됐으니 얼른 나가라. 그리고 내 아들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이대로 나가면 너랑 우리 집안 인연은 끝나는 거야. 알겠어? 네, 저는 고개만 숙일 수 있었어요. 예은이는 마지막까지 할머니에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예은이가 착한 어린이 될게요. 엄마 쫓아내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예은이를 보시면서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은아, 네가 원하면 너는 집에 남아도 된다. 엄마는 나가야 해. 예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집 밖으로 나오면서 예은이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우리 언제 집에 돌아와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친정으로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받아주시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지난 몇 년을 돌아봤어요. 20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다니요. 버스가 왔을 때 예은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빠가 오면 우리 다시 집에 갈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와도 시어머니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누구 편을 들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은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친정에서 반년을 지내면서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저와 예은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집이 너무 좁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모님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대를 며칠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영아, 제대하면 바로 집에 갈 건데 너도 돌아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그 짧은 편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다시 받아주실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남편이 제대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미영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허락하셨어.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은이와 함께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없는 동안 고생 많이 했지.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우셨어요. 일단은 허락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예전보다는 나아지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주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친구들이랑 만났어. 취업 정보도 알아보고.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바로 끊어버리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여보, 누가 자꾸 전화해서 끊어버려요. 그래? 잘못 건 전화인가 보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또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혹시 정호 씨 계세요? 지금 외출 중인데요. 누구세요? 내 친구인데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정한 톤이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니와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가 정말 괜찮은 것 같구나. 집안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엄마, 그런 말씀은 뭐가 그런 말씀이야. 솔직히 말해서 미영이보다 훨씬 낫잖아. 예단도 많이 가져올 것 같고.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미영이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 어때? 어차피 알게 될 일인데.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부엌을 나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나타나자 급하게 대화를 멈췄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냥 취업 얘기. 정말요? 제가 들은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영아, 사실은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싶어 하셔. 그런데 나는 싫다고 했고. 소개요? 누구를요? 동네 김 사모님 딸이래.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괜찮다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하려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보, 설마 그 여자를 만난 거 아니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백했어요. 한 번 커피만 마셨어. 어머니가 너무 닥달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는 뭐예요? 저와 예은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영아, 오해하지 마. 나는 그 여자한테 관심 없어. 그냥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더 수상해졌어요. 외출이 잦아지고 전화도 자주 받으면서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얘야, 솔직히 말하마. 내가 정호한테 좋은 여자를 소개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들어봐. 그 여자는 너와는 급이 달라. 집안도 좋고 대학도 나왔고 무엇보다 예단을 많이 가져올 수 있어. 시어머니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도 알겠지만 너는 이 집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어머니, 저희는 부부인데 부부 종이 한 장으로 맺어진 관계가 뭐가 그리 대단해. 이혼하면 그만이야. 그때 예은이가 방에서 나와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또 왜 혼나요? 5살이 된 예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또다시 딸아이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이혼 선언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설마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농담이죠? 우리에게 예은이도 있는데. 미영아,
이미 결정된 일이야. 어머니도 찬성하시고 나도 그 여자가 좋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조차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얼마나 좋으면 가정을 버리려고 해요? 박소영이라고 해 26살이고 대학교 졸업했어. 아버지가 사업하시고 남편이 그 여자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 집안이 갑자기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여기저기 하시더라고요. 응, 맞아.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전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어머니, 소영이가 임신했어. 우리 정호 아이를 가졌다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까지 진전시켰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인가요? 물론이지. 병원에서 확인까지 했어. 그러니까 서둘러서 결혼 준비를 해야겠더라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와는 빨리 이혼 수속을 밟고 소영이와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거야. 다음 달이요? 그렇게 급하게? 당연하지. 배가 부르기 전에 해야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그때부터 집안은 결혼 준비로 분주했어요. 시어머니는 온종일 결혼 준비 얘기만 하셨어요. 예식장은 어디로 할까? 한복은 어떤 걸로 맞출까?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그 박소영이라는 여자가 집에 왔어요. 그 여자를 처음 본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랑 너무 비교되었거든요. 정말 젊고 예뻤어요. 키도 크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소영입니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어서 와, 소영아.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표정이었거든요. 소영아, 예단은 준비 다 됐지? 네, 어머님,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세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현금도 준비했고요. 현금도? 얼마나? 500만 원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예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역시 이래야 진짜 며느리지. 시어머니가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전 부인이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소영아, 얘는 곧 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저를 마치 남의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여자는 거의 매일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와 결혼 준비를 상의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여기서 살아야지. 우리가 3대째 살던 집인데. 네, 좋아요. 그런데 방 배치를 조금 바꿨으면 해요. 그래?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싶어요. 벽지도 바꾸고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시어머니는 뭐든지 들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마음에 들게 다 바꾸자. 제가 몇 년 동안 살았던 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제 흔적을 모두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그 여자가 예은이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예은이, 글쎄, 엄마 따라가야겠지 뭐. 다행이에요. 솔직히 다른 사람 아이 키우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예은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예은이는 그 말을 듣고 제게 와서 물었어요. 엄마,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왜 와요? 예은아,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후에 그 여자가 입덧한다며 화장실에서 토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소영아, 괜찮아?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어머님. 입덧이 좀 심해져서요.
그럼 더 조심해야지. 우리 손자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그 여자 배를 쓰다듬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예은이를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챙겨주지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어요. 다음 달 15일로 정했어. 좋은 날이래. 시어머니가 발표하셨어요. 그럼 저는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결혼식 전까지는 나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예은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결국 저는 예은이와 함께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이 집안과의 연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혼 서류도 곧 나올 예정이었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 하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어요. 예은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에요. 친정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영아, 큰일 났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더니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동네에 대형 개발이 들어온다는 거야. 신도시를 만든다고. 처음에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어요. 시골 동네에 무슨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예은이와 함께 가봤거든요. 이번 개발 계획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개발 구역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온 동네가 아파트와 상가로 바뀐다는 거였어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 주민이 질문했어요. 토지 소유주분들은 현재 시세의 3배에서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구역은 더 높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3배에서 5배라니 상상도 못 할 돈이었거든요. 핵심 구역이 어디인가요? 다른 주민이 물어봤어요. 공무원이 지도를 펼쳐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핵심 구역 한가운데에 제가 아는 땅이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그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땅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땅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핵심 구역의 가장 중요한 땅, 전체 개발의 중심이 될 그 땅의 소유주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사실 그 땅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였어요. 미영아, 우리 예쁜 손녀 하래비가 결혼하는데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구나. 이거 별로 값도 안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예쁜 손녀한테 뭐라도 하나 주고 싶다. 이건 애미 말고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네 명의로 해두자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산골짜기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또 할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셔서 제게 땅을 주신 사실도 까맣게 잊었었어요. 시집 갈 때 예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도 그런 땅이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평수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 맞다. 네 할아버지가 그 땅을 네 명의로 해뒀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땅이었나? 아버지, 지금 그 땅 값이 30억은 넘을 것 같아요. 뭐라고? 30억?
어머니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미영아, 정말이야? 우리 딸이 그런 큰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30억대 땅 부자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개발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 맞으시죠? 저희가 매입하고 싶은 토지의 소유주시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겠어요? 아마 만족하실 만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개발회사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현재 시세로 35억 정도로 평가되는데 저희가 40억에 매입하겠습니다. 40억이요? 네, 그 땅이 워낙 중요한 위치라서요. 전체 개발의 핵심이 될 부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돈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조금 시간을 주시겠어요?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상의해보시고 부디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핵심 부지라 저희가 꼭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이게 다니? 할아버지의 은덕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그때 문득 시댁 생각이 났어요. 저를 예단도 제대로 안 해온 며느리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시어머니,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는 남편, 그들은 제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거예요. 어머니, 시댁에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이혼했는데 상관없잖아. 나중에 제가 직접 알려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개발 소식을 안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친정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박소영이었어요. 혹시 김미영 씨 맞으세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 박소영이에요. 정우 씨. 그 여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가에 멍이 들어있고 입술도 부어 있었거든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다쳤나요? 네,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어머니가 차를 끓여주시고 예은이는 방에서 놀게 했어요. 사실은 박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뭘 똑같이 당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요. 처음에는 저를 천사처럼 대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소영이 털어놓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그 여자에게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단 받고 나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하시면서 더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임신 중인데도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 일을 시키세요. 조금만 쉬려고 하면 임신한 게 뭐가 대단하냐 하시면서 화를 내시고요. 박소영의 얘기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친정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고 전했더니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어요. 어떡해요? 니네 집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도 미영이는 돈 빌려달라고는 안 했다 하시면서 저를 때리셨어요. 정우 씨도 어머니 편만 들고요. 그제서야 박소영 얼굴의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서. 친정은 안 가보셨나요? 친정에서도 창피하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예단까지 다 가져갔으면서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 너는 이제 그 집사람이다 하면서요. 박소영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박소영 씨, 그런데 저한테 왜 오셨어요?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이요? 박소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예요. 시댁의 비리 증거들이에요. 비리 증거요? 내 시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현금들, 탈세 자료들,
그리고 정우 씨가 군대에서 빼돌린 물건들까지 다 여기 있어요.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정말 장세한 자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 남편이 군대에서 빼돌린 부대 물품들, 심지어 가짜 영수증으로 세금을 속인 증거까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보라 하시면서요. 그때 어디 넣어두는지 봤다가 이 꼴을 당한 뒤에 몰래 복사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다르잖아요. 정식으로 며느리였으니까 이런 자료를 신고할 자격이 있으실 거예요. 박소영의 제안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박소영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갈 거예요. 친구가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아이는 혼자 키울 수밖에 없겠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집에서 더 살았으면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박소영이 떠난 후 저는 그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이걸 국세청에 신고하면 시댁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미영아,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먼저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개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면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은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정말 당당한 엄마로 말이에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어요. 먼저 국세청에 박소영이 준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탈세 사건이네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국세청 조사관들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전 재산 압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추징세액만 15억 원이 나왔네요.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였죠. 그 다음날 저는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시댁으로 갔어요. 예은이도 예쁜 옷을 입히고 함께 말이에요. 시댁집 앞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미영아, 너 왜 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당당한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너 뭔가 달라졌구나. 어디서 돈이라도 생겼어? 네, 맞아요. 돈이 좀 생겼어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미영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전재산 압류 소식을 들어서 확인 차 왔어요. 확인? 무슨? 아, 모르시겠다. 제가 탈세 자료들 국세청에 전달해 드렸거든요. 뭐라고? 네가 우리 집 국세청에 신고한 거야? 네. 네가 왜요? 왜라뇨? 정말 우습네요. 저야말로 가장 이 집안을 증오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뭐라고? 너 정말... 아,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돈 생기셨냐고 아까 물으신 거 대답 좀 해드리려고요. 맞아요. 어머니, 저 벼락 부자 됐어요. 우리 동네 신도시 개발되는 거 아시죠? 제가 거기서 40억을 보상금으로 받게 생겼네요. 기쁜 소식이라 어머니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뭐라고? 그게 무슨... 아, 저한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신도시 개발의 핵심 부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생겼어요. 예단 제대로 못해왔다고 매번 구박받았던 제가요. 뭐라고? 너 정말... 남편이 화를 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정호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미영아, 제발 좀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나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예은이 할머니인데 그때 예은이가 제 뒤에 숨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예은이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우리 쫓아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살자.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예단도 제대로 못해온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내쫓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이제 정말 잘해줄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런 거짓말에 더 이상 안 속아요. 제 냉정한 표정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우리가... 네, 맞아요. 어머니는 40억짜리 며느리를 내쫓으신 거예요. 예단 부족하다고요. 남편이 급하게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혼은 취소하고. 지금 와서요? 다른 여자아이까지 가지면서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미영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내가 그 돈으로 우리 빚을 갚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왜 제가 그래야 하나요? 저는 이제 남인데요. 그래도 예은이 할머니잖아. 할머니요? 예은이를 내쫓으라고 하신 분이 할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부자예요. 그래, 예은아, 엄마가 이제 정말 부자가 됐어. 시어머니가 더욱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미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제발.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단도 제대로 못 가져온 주제에 무슨 며느리냐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난뱅이 집안이라고 하시면서 친정까지 무시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갑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영아, 제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은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들려온 소식은 정말 통쾌했어요. 시댁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대요. 박소영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저는 40억을 받고 예은이와 함께 서울로 이사했어요. 예은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예쁜 집에서 살기 시작했죠. 가끔 시댁에서 전화가 오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인연이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예은이도 엄마가 제일 멋있어 라고 말해주고 저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제 진짜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제대로 배웠길 바래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여기고 행동한 대가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상처 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탈세로 인한 추징금과 벌금으로 완전히 망했고 40억짜리 며느리를 내쫓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었죠. 정말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저는 예은이와 함께 서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은이도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라고 말해주고 저도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저를 무시했던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나요? 혹시 저처럼 억울하고 힘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